26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보물찾기. 일주일 정도 전이려나?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쓸데없이 무더운 날이었다. 매미가 맴매 물고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숨어도 더웠었다. 이봐 탁군, 실은 좋은 곳 찾았어. 료가 녹은 아이스크림이 묻은 손가락을 빨면서 나에게 말했다. 좋은 곳? 그래, 좋은 곳. 그래도 말이야,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료는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당첨이라고 안 적힌 것에 대해서 열이 받았는지 막대기를 뽀각 부러뜨리고는 있는 힘껏 던져버렸다. 굉장한 보물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말이야, 둘이 아니면 절대로 못 얻는다고 해서. 료는 내 눈을 슬쩍 쳐다보았다. 나하고 함께 가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와 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둘이서 하나였다. 싸우더라도 다음 날은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그럼 나도 갈래. 그렇게 말하니 료는 활짝 웃었다.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탁군에게밖에 말 안 한 거야. 좋아. 어차피 오늘은 재밌는 방송도 안 하니까 지금부터 가자. 사실 5시부터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었지만 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녹화하고 있을 터다. 그것보다도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들어차 있었다. 남쪽 산기슭에 수풀이 있잖아? 거기에 말이야, 오래된 양옥집이 있다고 해. 료의 자세한 설명에 의하면 숲에서 좀 들어간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양옥집이 있는 것 같다. 남쪽 산이라고 하면 송이버섯인지 뭔지를 채집한다고 일반인은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저기 말이야, 남쪽 산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혼나면 내 탓으로 할 테니까. 료는 태평하게 말을 했다. 하지만 료 탓으로 돌린다고 해도 결국 나도 혼나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우물쭈물 하다간 누가 먼저 봄을 뺏어갈 거야. 료가 재촉하면서 짐짓 화난 척을 했다. 알았어, 갈게. 간다고. 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숲은 서늘해서 오늘 같은 날에는 기분이 좋았다. 헤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지만 료는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료가 있으니까 안심이다. 료는 도중에 몇 번이고 주머니에서 종이 부스러기를 꺼내어 길에다가 뿌렸다. 그거 뭐야? 이건 말이지, 돌아갈 때 헤매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러면 어두워져도 이걸 찾으면 헤매지 않을 것이다. 1시간 정도 걸었을까? 트인 곳이 나왔다.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위기의 양옥집이 세워져 있었다. 탁군, 딱히 억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싶었다. 료는 팔힘이 세고 구렁이 같은 것도 맨손으로 잡아버리지만 유령이나 요괴저택 같은 건 엄청 무서워했다. 나는 그런 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좋아한다. 뭐야, 료짱, 무서워진 거야? 놀리듯이 말하자 료는 울컥해서 화를 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무서워한다고. 가자. 커다란 현관 앞에 가보니 문에 뭔가 적힌 걸 깨달았다. 둘씩 들어오세요. 정말로 2사람씩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다고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아닌 건 알았다. 좋아, 가자 탁군. 응. 끽. 삐걱거리는 음침한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렸다. 안은 숲속 이상으로 서늘해서 한기조차 느껴졌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무리 날아도 좀 돌아가고 싶어졌다. 어둡네. 정말로 보물 있는 거야? 탁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바보 취급당한 것 같다. 그래도 사실 료가 더 겁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괜찮아. 료랑 함께니까. 료가 무서워하면 내가 불안해진다. 나는 필사적으로 료의 기분을 북돋아 주었다. 그게 무척 잘 통한 것 같았다. 그러네. 둘이서 하나지? 료가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집안은 정말로 기분 나빴다. 가는 곳마다 거미집이 있어서 거기에 걸릴 때마다 기분 나빠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래도 비명을 지르면 둘 다 겁을 먹을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참았다. 료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군데군데 벽에 걸린 그림도 왠지 난해한 그림으로 녹색과 적색과 흑색이 섞인 것 같은 기분 나쁜 그림이었다. 우리는 최대한 그걸 보지 않도록 조심하며 앞만 보고 걸었다. 도중에 문을 몇 번이나 열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의 방들이 텅텅 비어 있었고 먼지나 거미집밖에 없었다. 슬슬 그만둘까 생각했을 때 그 방에 도착했다. 다른 방들과 달리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책장, 책상, 침대. 벽에는 세계지도가 걸려 있었다. 이봐, 료. 이 방에 뭔가 있을 것 같아. 흥분한 어조로 내가 말했다. 좋아. 보물 찾아보자. 나누어서 찾자. 료는 책상, 나는 책장 쪽을 찾기로 했다. 사실 침대 위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고 싶었지만 책장 쪽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단념했다. 그래도 사실은 아니었다. 침대 위에 있는 것은 왠지 꺼림칙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둘 다 잠자코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다. 책장에 가득 있는 책도 왠지 알 수 없는 말로 적혀 있어서 어른들이라면 기뻐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결국 방 안을 조사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침대뿐이었다. 료도 불길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건 눈치챈 모양이다. 침대 위에 덮인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벨벳. 그것이 기묘하게 부풀어 올라서 그 아래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하나 둘 셋 하고 이 천을 걷어보자. 료가 말했다. 난 이쪽 끝을 잡을 테니까 료는 거기를 잡아. 나는 도망칠 준비를 했다. 그 아래 뭐가 있을지 대강 예상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 순간 힘차게 걷는 것과 동시에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료의 비명을 들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문까지 달렸다. 공황 상태에 빠진 료가 으악으악 소리친다. 문득 그 비명이 그친다. 다음 순간 보물이다! 보물을 발견했어! 앞불싸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인 직후에다 료가 먼저 보물을 찾고 말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돌아보고 벨벳을 향해 눈을 돌렸다. 상상한 대로 침대 위에는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전에 어떤 책에서 본 미라 같았다. 그건 아무래도 우리 또래인 아이인 것 같았다. 그 목에는 반짝반짝 금색으로 빛나고 그 눈에는 새빨간 보석이 끼워진 독수리 모양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탁군, 저 펜던트 떼봐. 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료는 이런 것에 약하니까. 하지만 나도 그런 건 싫다. 료가 찾았잖아. 료가 떼. 둘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실히 둘이서 협력하지 않으면 보석은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거라면 그냥 혼자 가져가도 되지 않은가? 좋아. 그렇다면 내가 가져가지 뭐.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펜던트를 잡았다. 그 반동으로 시체의 소년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붙잡은 보석은 결코 놓지 않았다. 신중히 시체에 닿지 않도록 그걸 떼냈다. 됐다! 해냈다고! 보석 넌 내 거야! 손에 든 순간 아까의 공포는 날아가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높이 펜던트를 치켜들며 펄쩍펄쩍 뛰었다.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듯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 나를 보고 료가 화를 내었다. 내가 먼저 발견했어. 내놔.
그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 떼낸 건 나잖아. 나는 료의 억지에 정말로 화가 났다. 저 녀석은 입만 살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겁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주제에 좋은 것만 독차지할 속셈이다. 실제로 떼낸 거라니 뭐야. 애당초 여기 가자고 말한 건 나잖아. 평소에 얌전한 내가 화를 내니까 료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힘이 센 료는 날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겁에 질렸던 주제에. 내놔! 료는 내 손에 든 펜던트를 빼앗으려고 밀어붙였다. 나도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다. 그때 료의 왼손이 홀을 그었다. 섬광이 번쩍하고 내 팔에서 힘이 빠졌다. 다음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료는 숨겨둔 커터 나이프로 내 팔을 벤 것이다. 아파. 너무해. 너무하다고 료. 료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 진심이 아니었어. 료의 눈은 왠지 겁먹은 것 같았다. 아무래도 조금 위협하려던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탁군이 잘못한 거야. 순순히 넘기지 않았으니까. 료는 내 탓으로 돌렸다. 난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슬퍼도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니까. 아프고 분해서 한심했다. 하지만 이때 펜던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졌다. 료는 나를 상처 입혀서 이걸 가지려고 했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해할 생각 같은 건 결코 없다. 이상한 건 료지만 이런 건 필요 없다. 나를 괴롭게 한 것도 상처를 준 것도 전부 다 펜던트다. 됐어. 그렇게 가지고 싶다면 그딴 거 가져.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내뱉듯이 그렇게 말했다. 저 정말? 정말로? 정말로? 료는 조금 놀란 모양이다. 실패한 건지도 모른다. 료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지금이라면 계속 우겨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됐다고 몇 번이나 말하게 하지 마. 고마워. 료는 미안한 얼굴로 내 눈을 살폈다. 그 대신 나중에 뭔가 찾으면 나에게 줘. 응, 약속할게. 료가 싱긋 웃었다. 이런 약속 따윈 이 녀석은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그때 펜던트를 빼앗지 않았냐고. 나를 상처 입힌 걸 모두에게 죄다 까발릴 거라고. 그 후 또 안으로 들어갔다. 료는 기분이 좋았다. 도중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 나에게 좋은 녀석이라고 이번에 한턱 쏜다고 아부를 떨었다. 나는 그런 료의 태도를 마치 남일처럼 흘려보냈다. 나의 그런 태도를 눈치채지 못하는 료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모든 게 다 하찮게 보였다. 거미집이 얼굴에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벽에 걸린 그림 같은 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단순한 그림이었다. 이것도 저것도 시시해져서 지금은 그저 돌아가고 싶었다. 빨리 돌아가서 텔레비전 보고 싶다. 오늘 저녁은 뭘까? 적당히 류의 뒤를 따라간다. 그때 앞을 가던 류가 큰 소리를 내었다. 야, 있어! 있다고! 보물! 그 말에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타산적일지도 모르지만 보물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도 나아졌다. 팍 하고 달려가 류를 뒤쫓는다. 아, 안 된다고! 조심해! 문득 발밑을 보니 거기에는 뻥하고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보물은 그 안쪽 벽에 걸려 있었다. 날카로운 빛을 내는 적동색의 개구리 펜던트. 눈 부분은 검게 빛나는 돌로 채워져 있었다. 흑요석이라는 건가? 다행이잖아. 자, 보물 찾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독수리와 개구리라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 료도 그걸 깨달은 것 같다. 독수리는 자기 걸로 하고 내게는 개구리나 먹고 떨어지라는 건가? 그렇지만... 하지만 저런 개구리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전혀 반짝거리지 않고 눈도 붉은 보석이 아니고 게다가 개구리다. 나는 독수리를 원했다. 그런가? 저걸 얻는 건 힘들지도 모르네. 료는 얼버무리듯이 말을 돌렸다. 개구리가 걸린 벽 밑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구멍이 커서 아무리 생각해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사다리에 손이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침 구멍 근처에 굵은 로프가 놓여 있었다. 이걸 잡고 구멍 밑으로 내려가면 저쪽 사다리를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협력하지 않으면 못 얻겠네. 료가 불안하게 내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네. 그때 나는 분명히 무표정이었을 것이다. 협력? 아까 나에게 칼을 들이댄 직후에? 내가 로프를 잡고 있을 테니까 탁군이 가져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내려간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언제나 싫은 일은 나에게 시키려고 하지. 알았어. 잘 잡고 있어, 료. 나는 그렇게 말하고 류의 얼굴을 정면에서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론이야. 탁군이 보물을 얻을 차례네. 료가 싱긋 웃었다. 있지. 부적 대신으로 내게 독수리 펜던트 빌려줘. 상관없지만 개구리 가져오면 꼭 돌려줘야 해. 나는 독수리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그것만으로 용기가 샘솟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류의 등을 밀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우와, 높아. 아래가 전혀 안 보여. 봐, 탁군도. 류가 이쪽을 돌아보려다 발이 미끄러졌다. 그래, 미끄러져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좀 부딪혔을지 몰라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좀 위협하려고 한 것뿐이다. 류가 커터 나이프로 나를 벤 것처럼. 둔탁한 소리가 구멍에서 울려 퍼졌다. 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어쨌든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다. 여기를 나와서 빨리 전부 다 잊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이 펜던트를 보고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복잡한 감정을 간파한 듯 독수리의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펜던트가 나를 볼 리가 없는데. 나는 무서운 상상이 밀려오기 전에 숨이 끊어질 정도로 달려갔다. 출구로. 빨리 출구로 가야 한다. 출구다. 필사적으로 달려가 도중에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겨우 출구에 다다랐다. 드디어 나갈 수 있다. 나는 손을 뻗어 있는 힘껏 문을 열려고 했다. 그때 내 눈은 핏발이 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갇힌 것 같다. 어떻게 료... 말을 걸려고 할 때 나에게 의지할 파트너가 없다는 걸 떠올렸다.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 녀석은 잊어버리고. 몇 번이나 걷어차고 몸으로 부딪히거나 소리쳐 보았다. 하지만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료. 역시 돌아와. 이런 펜던트 같은 건 줄 테니까. 하느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료가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착한 애가 될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펜던트도 료에게 줄게요. 나는 문에 손을 얹은 채 울면서 쓰러졌다. 그때였다. 문에 얹은 손이 미끄러질 때 묘하게 움푹 팬 곳을 만진 것 같다. 눈을 돌려 그 패인 곳을 살펴보니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양과 꼭 닮아 있었다. 그렇다. 그건 지금 내가 목에 건 독수리 펜던트 모양이었다. 그런가? 여기에 펜던트를 넣으면 되는구나. 하느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 같다. 펜던트를 여기에 두고 가면 용서해 주는 거다. 료, 펜던트는 여기에 둘게. 그러니까 료도 용서해 줘. 나는 펜던트를 그 열쇠 구멍에 맞춰 넣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풀린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나는 힘차게 문을 열었다. 그 문 앞, 내 눈앞에는 문이 있었다. 멍하니 있는 내 눈앞에 들어온 것은 개구리 모양 열쇠 구멍이었다. 독수리와 개구리,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개구리 펜던트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펜던트는 둘이서 하나, 우정의 증표였던 것이다.
그 독수리 펜던트를 목에 건 소녀는 나였다. 어리석게도 친구를 배신하고 여기서 숨이 끊길 나였던 것이다. 나는 다음에 올 사람이 무사히 나가기를 빌면서 문에서 독수리 펜던트를 빼고 목에 걸었다. 두 번째 이야기. 화장실 어디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효가 다 되어서 10년 이상 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자주 친구랑 같이 교회 폐허에 숨어 들어가서 시너를 피웠다. 그곳은 선배들이 물려준 곳으로 원래는 러브호텔이었는지 몇몇 방에는 침대도 남아있었다. 물론 거기에 가는 건 늘 밤중이니까 손전등을 지참해서 주로 로비였던 곳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지만 일단 소파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가는 인원은 대개 4~5명이었다. 불량배들에겐 절호의 명당이었지만 우리 전 선배들이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놈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최고의 장소였다. 그날도 나를 포함한 5명이서 로비에서 죽치고 있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시로가 화장실 어디야? 라고 말을 꺼냈다. 소변은 보통 밖에 있는 풀숲에서 해결하는데 비가 내리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저 문 안쪽 아니었던가? 한 명이 로비 안쪽 문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아, 그치만 물은 안 나와. 그렇게 말했지만 시로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손전등을 가지고 사라졌다. 있다, 있어. 맥 빠진 소리가 작게 들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좀 걱정이 되어서 한 명이 야, 큰 거냐? 라고 말하며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안색이 창백해져서 나왔다. 야, 시로 없어. 없다고? 없다고 해야 할까? 일단 보러 와. 라고 말하기에 모두 문을 열었다. 거기는 사무실 같은 곳이었다. 방 2개가 이어져 있었지만 화장실이 없는 건 금방 알았다. 그것보다 그 밖에 어디에도 출입구가 없었다. 시로가 하나 가져가 버려서 손전등이 2개밖에 없었지만 사람이 드나들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건 분명했다. 그 후에 로커나 책상 밑을 찾아보아도 결국 시로는 찾지 못했다. 상황이 심각한 걸 눈치챈 우리는 덜컥 겁이 나서 일단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말하긴 못하지만 시로의 집은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었던 탓인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수색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실종 처리되어서 시로는 홀연히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도 나는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다. 사라진 것보다도 시로가 어째서 있다 있어 라고 말했는지 그게 무척이나 무서웠다. 몇 년 후 마을에서 우연히 그때 모였던 친구랑 만났다. 카페에서 잡담을 하다가 자연스레 그 사건 얘기가 나왔다. 친구는 그 후에 선배에게 왜 그 호텔이 폐허가 되었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오싹해졌다. 손님이 몇 명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친구는 그걸 말한 후 어째선지 고개를 푹 숙이고 얼음만 남은 레몬티를 빨대로 휘저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 녀석은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때 시로가 들어간 문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거 기억나?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나 말야, 문이 닫힌 후에 자그마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있다 있어 라고 말한 소리 말이지. 그 녀석은 창백한 얼굴로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거 시로 목소리가 아니었어. 몇 년분의 소름이 한꺼번에 돋은 느낌이 들었다.